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접수처를 빠져나온 날의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건조했다. 혜진은 손에 쥐어진 접수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20년이라는 길고 무거웠던 결혼 생활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곁에 서 있던 전 남편 민수는 서류 처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겉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향해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덤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 정리가 다 끝났으니 서로 얽히는 일 없이 각자 편하게 살자는 짤막한 통보였다. 그 말을 끝으로 민수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구청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혜진은 멀어지는 민수의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20년 동안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헌신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입계는 분노 대신 서늘한 조소가 번졌다. 민수의 발걸음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축제에 참석하러 가는 사람처럼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그녀가 구청 계단을 내려오고 있을 때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화면을 밝혔다. 오랜 지인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화면을 확인한 혜진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메시지에는 민수가 젊고 화려한 여자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멀리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아라였다. 그녀는 1년 전부터 민수의 곁을 맴돌며 그가 쥐어주는 돈으로 사치를 일삼던 어린 내연녀였다. 이혼 서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재혼 준비를 과시하는 민수의 뻔뻔함에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놀랍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결심한 상태였다. 그날 오후 혜진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견 무역회사의 대표실에 앉아 있었다. 서류상 공동대표였던 민수는 단 한 번도 회사 일에 제대로 관여한 적이 없는 무능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혜진은 반듯하게 앉아 노트북 전원을 켜고 인사 파일과 결제 내역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우스 커서가 멈춘 곳은 경영지원팀 수아 대리의 업무 기록 파일이었다. 수아는 민수의 친여 동생이자 혜진의 시누이였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능력도 없이 회사에 들어와 요직을 꿰차고 앉아 있는 수아는 늘 혜진의 골칫거리였다. 혜진은 수아가 작성한 거래처, 관리대장과 발주 기록을 열어보았다. 화면을 아래로 내릴수록 그녀의 미간이 좁아졌다. 수아가 관리한다고 주장하던 핵심 거래처들의 연락처가 회사의 공식 시스템이 아닌 모두 수아 개인의 번호와 이메일로 연결되어 있었다. 회사의 자산을 마치 자신의 개인 소유물처럼 사유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아는 자신이 없으면 회사의 거래처 관리가 마비될 것이라는 헛된 우월감에 빠져 있었음이 분명했다. 혜진은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며 서류를 조용히 닫았다. 분노하거나 감정에 휘둘릴 시간조차 아까웠다. 지금은 기생충처럼 회사를 갉아먹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도려내고 혜진 자신의 제국을 지켜내야 할 때였다. 혜진은 시선을 돌려 휴대폰에 메신저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단체 대화방이 보였다. 시어머니 미숙과 전 남편 민수 그리고 시누이 수아가 속해 있는 방이었다. 화면을 위로 올려
과거의 대화들을 훑어보는 혜진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명절 준비는 자신이 다 해놓겠다는 혜진의 메시지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예약해 두었다는 보고 수아의 업무 실수를 뒤에서 수습했다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반면 돌아온 대답들은 항상 짧고 명령조에 가까운 통보들 뿐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한 흔적을 읽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조용히 단체 대화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다. 혜진이 퇴장했다는 짧은 시스템 메시지만이 그 방에 남겨졌을 것이다. 이어서 혜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법인 카드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민수의 이름으로 발급되어 있던 한도 무제한의 블랙카드와 수아가 사용하던 법인 카드의 승인을 전면 취소해버렸다. 그들에게 공급되던 산소 호흡기를 가장 먼저 끊어버린 것이다. 모든 차단 작업을 마친 혜진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시어머니 미숙에게 매달 꼬박꼬박 보내던 생활비 내역이 날짜별로 정렬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혜진의 시선이 멈춘 곳은 정기적인 생활비가 아닌 비정기적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이체 기록들이었다. 미숙은 매달 생활비 외에도 임플란트 비용이 필요하다느니 집안 수리비가 부족하다느니 하는 갖은 핑계를 대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추가 금액을 요구해 왔었다. 혜진은 과거의 일정표와 수아의 카드 대금 연체 기록, 그리고 아라가 소셜미디어에 자랑했던 명품 가방의 구매 날짜를 조용히 대조해 보았다. 정확하게 일치했다. 시어머니 미숙은 혜진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딸 수아의 카드 빚을 막아주고 있었고, 남은 돈은 무능한 아들 민수와 그의 어린 내연녀 아라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철저하게 혜진의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혜진의 차갑게 굳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붉은 입술 사이로 날카로운 칼날 같은 미소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20년간 묵묵히 헌신했던 대가가 이토록 추악한 기만이라면 그녀가 돌려줄 보답 역시 그들의 뼈대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철저한 파멸이어야 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낡고 썩은 밧줄은 끊어졌다. 그들이 혜진이라는 튼튼한 동아줄 없이 자신들의 탐욕만으로 어디까지 추락하게 될지 무대의 막은 방금 전 화려하게 올랐다. 혜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작되었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굴곡을 겪은 바로 다음 날이었지만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는 어떠한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동자는 20년 동안 덮어두었던 썩은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서늘한 결의로 더욱 맑게 빛나고 있었다. 대표실 책상 위에는 인사부장이 새벽같이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혜진은 차가운 이성으로 서류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다. 그곳에는 경영지원팀 수아 대리가 그동안 저질러온 무능과 태만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인카드의 사적인 유용 내역은 물론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회사의 자산인 거래처 연락망을 수아 개인의 스마트폰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려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수아는 회사의 시스템을 무시한 채
자신이 중간에서 모든 연락을 통제해야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혜진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에게 수아를 대표실로 호출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실 문이 열리며 수아가 들어왔다. 그녀의 한 손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싼 커피가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회사 생활의 긴장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오빠인 민수가 이 회사 서류상의 공동대표였고, 혜진이 자신의 올케였으니 수에게 이곳은 직장이라기보다 언제든 편하게 군림할 수 있는 안방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폭풍의 눈앞에 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혜진은 턱끝으로 책상 맞은편에 빈 의자를 가리켰다. 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다. 혜진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 수아의 앞으로 보냈다. 서류의 첫 장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해고 통지서라는 굵은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류를 내려다본 수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더니 이내 붉은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혜진을 노려보았다. 가족의 끈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한 목소리가 뾰족하게 대표실의 공기를 갈랐다. 새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왔는데 나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오빠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수아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질문에 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혜진은 깍지 낀 손을 책상 위에 올리며 낮고 단호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회사 안에서는 직함을 부르라고 했을 텐데요. 수아 대리. 그리고 당신의 오빠는 어제부로 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영 지원팀에 불필요한 중복 인력을 정리하는 것은 대표인 나의 정당한 권한입니다. 혜진의 빈틈없는 대답에 수아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회사의 핵심 인력이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불필요한 인력이라고요. 내가 없으면 거래처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지금 주요 거래처 사장님들 연락처 전부 내 전화기에 있는 거 모르세요? 내가 중간에서 다 막아주고 조율해주니까 회사가 이만큼 돌아간 거라고요. 자신이 대단한 무기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 수아를 보며 혜진은 속으로 깊은 탄식을 삼켰다. 수아가 혼자서 관리한다고 믿었던 그 거래처들은 사실 수아의 불친절하고 미숙한 응대 때문에 수없이 항의를 해왔고, 그때마다 혜진이 뒤에서 몰래 전화를 걸어 사과하고 단가를 맞춰주며 간신히 관계를 유지해 온 곳들이었다. 수아는 혜진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그 개인적인 관리 방식 때문에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과 신뢰 하락에 대한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십시오. 오늘부로 수아 대리가 맡았던 모든 거래처는 회사 공식 시스템으로 이관됩니다. 혜진의 서늘한 최후 통첩에 수아는 거칠게 서류를 구겨버리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신경질적인 마찰음을 냈지만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성을 잃은 수아는 혜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 좋아요.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관리하던 거래처 절반 이상은 내가 다른 회사로 데리고 나갈 겁니다. 내가 당장 경쟁사로 가서 이 회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나중에 내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려도 소용없을 줄 알아요. 수아의 협박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다. 혜진은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우아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그 호언장담이 끝까지 가기를 바라죠. 수아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대표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신경질적으로 닫히며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혜진의 공간은 이내 완벽한 고요를 되찾았다. 자리로 돌아간 수아의 행동은 혜진의 예상에서 단 1밀리미터도 벗어나지 않았다. 혜진은 반투명한 유리 블라인드 너머로 수아의 자리를 조용히 응시했다. 수아는 씩씩거리며 개인 소지품을 종이 상자에 쓸어 담더니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컴퓨터 본체에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꽂았다. 수아의 모니터 화면에는 혜진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둔 핵심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려 있었다. 수아는 자신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기밀과 알짜배기 거래처 명단을 훔쳐낸다고 굳게 믿으며 마우스를 바쁘게 움직였다. 화면의 복사 진행률이 100%에 도달하자 수아의 입계는 통쾌한 복수를 다짐하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훔친 저장 장치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났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혜진의 입가에도 서서히 짙은 미소가 떠올랐다. 수아가 훔쳐간 그 폴더 안에는 지난 분기에 폐기된 단가표와 치명적인 계산 오류가 숨겨진 사업 계획서, 그리고 문서의 출처를 증명하는 혜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혜진은 창가로 다가가 짐을 들고 회사 건물을 빠져나가는 수아의 초라한 뒷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미끼를 덥석 물고 스스로 파멸의 덫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짐승. 혜진은 속으로 가벼운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제 곧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을 훔친 자가 치러야 할 끔찍한 대가가 무엇인지 수아는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오후의 볕이 길게 늘어지며 평화롭게 돌아가던 무역회사 1층.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날카롭게 얼어붙었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유행이 지난 두꺼운 모피 코트를 걸친 시어머니, 미숙이 경비원의 재질을 거칠게 뿌리치며 막무가내로 건물 안을 밀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헐떡일 때마다 도끼 어린 분노가 뿜어져 나왔다. 회사 직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불청객의 난동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혜진이 당장 나오라고 해 어디서 건방지게 내 딸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그동안 제 시댁에 어떻게 했는데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미숙의 날카로운 고함이 대리석 벽에 부딪혀 로비 전체로 흉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며느리였던 혜진이 감히 시누이인 수아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비위를 맞추던 혜진이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미숙의 알량한 자존심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직원들 앞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로비 중앙에 엘리베이터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소란이 일어난 중심을 향해 걸어 나오는 사람은 혜진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차분하고 우아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절반쯤 얼음이 채워진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흥분하여 날뛰는 미숙과 대조적으로 혜진의 표정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혜진을 발견한 미숙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녀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혜진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며느리의 뺨을 가차없이 내리쳐 직원들 앞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천박하고 폭력적인 본성이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미숙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혜진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었다. 하지만 혜진은 피하거나 눈을 감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미숙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예상치 못한 강한 악력에 미숙의 몸이 굳어버렸다. 뼈가 으스러질 듯 꽉 쥔 혜진의 소나귀 힘은 미숙이 알던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미숙의 두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고 고통에 일그러진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혜진은 미숙의 손목을 쥔 채 반대쪽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미숙의 발치 대리석 바닥을 향해 거칠게 내던졌다. 차가운 얼음물과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날카롭게 흩어지며 무거운 마찰음이 로비의 정적을 갈랐다. 혜진과 미숙의 구두 사이로 서늘한 물줄기가 튀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에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명확하고 끔찍한 경계선을 그었다. 미숙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미숙의 손목을 거칠게 쳐내듯 놓아버렸다. 이곳은 제 회사고 제 일터입니다. 함부로 소란을 피우실 장소가 아닙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고함을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비 구석구석까지 얼음장처럼 차갑게 파고들었다. 미숙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지만 혜진의 이어지는 말은 미숙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버렸다. 수아 대리를 해고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거래처 명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범죄자를 경찰에 넘기지 않고 조용히 내보내 준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제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뭐라고? 이 독사 같은 기집애가 끝까지 내 딸을 모함해 미숙이 억지를 부리며 발악하려 하자 혜진은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는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명확한 발음으로 미숙의 치부를 낱낱이 도려내기 시작했다. 제가 매달 보내드린 수백만 원의 생활비 어디에 쓰셨는지 이 직원들 앞에서 전부 공개해 드릴까요? 며느리 피눈물 나게 번 돈으로 수아의 카드 빚을 막아주신 것도 모자라 당신 아들이 만나는 어린 내연녀의 명품 가방까지 사다 바친 사실을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혜진의 선언이 로비를 울리는 순간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직원들의 눈빛이 경악과 조소로 물들었다. 여기저기서 참을 수 없는 경멸의 귓속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체면과 주변의 시선을 목숨처럼 여기는 미숙에게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평생을 교양 있는 사모님 행세로 살아왔던 미숙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미숙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오만했던 입술은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려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위 직원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미숙을 향해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돌리며 짧고 단호하게 지시했다. 업무방해 무단 침입자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앞으로 이 회사 건물 방영 이내에 이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십시오. 경비원들이 다가와 미숙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미숙은 발버둥 칠 힘조차 잃은 채 흉한 몰골로 로비 바닥을 끌려가며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다티는 유리문 너머로 미숙의 비참한 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혜진은 옷깃을 단정히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직원들은 혜진을 향해 홍해처럼 길을 터주며 경외감 어린 시선을 보냈다. 혜진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대표실이 있는 층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홀로 남겨진 공간 혜진이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려는 찰나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스마트폰이 묵직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는 혜진의 회사와 가장 큰 거래 규모를 자랑하는 동원식품의 구매 총괄 우진 이사였다. 혜진이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대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분노가 짙게 섞인 우진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진 대표님, 통화 괜찮으십니까? 저 지금 방금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수아 씨와 미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게 내민 단가표와 기밀 서류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숫자는 하나도 맞지 않고 치명적인 오류 투성이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진 이사의 목소리를 듣는 혜진의 입술 사이로 완벽하고도 눈부신 승리의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다. 수아가 훔쳐간 덫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적의 심장부에서 터져버린 것이다. 그녀가 치밀하게 설계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맹렬한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혜진의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이 연신 밝아지며 새로운 알림창을 띄우고 있었다. 평소라면 결제 승인을 알렸을 그 메시지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붉은색 글씨로 승인 거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토해내고 있었다. 청담동의 최고급 명품 부티크, 강남의 유명 피부과, 최고급 호텔의 프렌치 레스토랑. 청구된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기천만 원을 훌쩍 넘나들고 있었다. 혜진은 창밖의 여유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찻잔을 입가로 가져갔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번진 미소는 갓 우려낸 홍차의 향기보다 깊고 짙었다. 자신이 쥐어주었던 산소 호흡기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깊은 물속에서 숨을 들이켜려 발버둥 치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혜진은 태블릿의 전원을 여유롭게 꺼버렸다. 무대 밖에서 조종하는 그녀의 손길에 따라 비극의 인형들은 정확히 파멸의 춤을 추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명품 브랜드 VIP 라운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아라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여왕이라도 된 양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상 가방과 코트 화려한 보석함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라는 직원이 내미는 물건들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손가락으로 가볍게 가리키며 전부 포장해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민수의 임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적지 않은 현금을 쓴 데다 아직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다. 민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아라의 팔을 붙잡았다. 아라야, 오늘은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지 않아.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고 당분간은 생활비도 생각해서 조금 아껴 써야 할 텐데. 민수의 조심스러운 만류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던 아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잡힌 팔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며 주변의 직원이 있든 없든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 지금 나한테 이깟돈 몇 푼 쓰는 게 아깝다는 거예요. 내 꽃다운 청춘 다 바쳐서 이혼남 곁에 와줬으면 이 정도 대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라의 쏘아붙이는 말에 민수는 당황하여 주변 직원들의 눈치를 살폈다. 체면과 위신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에게 젊은 내연녀의 거침없는 모욕은 살을 에이는 듯한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아라를 달래려 했지만 아라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 민수의 가장 연약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전처는 오빠 시어머니한테 수천만 원씩 펑펑 쓰게 내버려 뒀다면서요. 오빠 동생 수아 언니 카드빚도 다 갚아줬다며 그 늙은 여자도 해준 걸 오빠가 나한테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은 한치도 양보할 생각 없어요. 능력이 안 되면 애초에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죠. 전처인 혜진과 자신을 비교하며 무능함을 탓하는 아라의 조롱에 민수의 얼굴은 폭발할 듯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VIP 라운지 직원들이 자신을 불쌍하고 한심한 늙은 남자로 쳐다보는 것 같은 자격지심에 휩싸였다. 이성을 잃은 민수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결국 지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꽂혀 있던 검은색 카드를 거칠게 뽑아들었다. 20년 동안 그가 회사의 공동대표라는 허울 좋은 직함을 걸고 무제한으로 긁어대던 바로 혜진 명의의 가족법인 카드였다. 결제해. 여기 있는 거 남김없이 전부 다 계산해. 민수는 카드를 직원에게 오만하게 내밀었다. 아라의 입가에 다시 화색이 돌며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 민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몸을 깊게 묻었다. 자신이 여전히 거대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잠시나마 달콤한 안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건네받아 결제 단말기로 향했다. 민수와 아라는 직원이 영수증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며 방금 전의 다툼을 잊은 듯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카드를 긁은 단말기에서 결제가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짧고 날카로운 경보음이 라운지의 나른한 공기를 갈랐다. 직원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물들었고 단말기를 여러 번 다시 조작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카드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고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어주신 카드는 현재 거래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원의 정중한 안내에 민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게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인데. 정지라니요? 단말기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다시 똑바로 해보세요. 민수의 윽박지르는 소리에 매니저까지 황급히 달려나왔다. 매니저는 시스템을 재확인한 뒤 더욱 곤란한 표정으로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객님, 이 카드는 주 결제권자이신 혜진 대표님께서 도난 및 분실 사유로 승인을 전면 차단하신 상태입니다. 가족 카드로서의 효력이 오늘 오전부로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십니까? 매니저의 입에서 혜진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민수의 뇌리에 거대한 벼락이 내리꽂혔다. 도난 및 분실. 혜진이 자신을 향해 남긴 그 서늘하고도 명확한 메시지가 민수의 숨통을 사정없이 조여왔다. 그의 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렸고 지갑을 쥐고 있는 손이 볼품없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개인 계좌에는 이 화려한 명품들을 결제할 만한 현금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애교 섞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는 듯한 극도의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뭐야, 오빠 능력이라며. 오빠가 회사 대표라며. 지금까지 그 잘난 척하던 게 전부 전처 돈이었어. 아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의 동정, 어린 시선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며 코트를 벗어 던지는 아라의 싸늘한 뒷모습. 민수는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겨진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가 혜진의 그늘 아래에서 누려왔던 거짓된 제국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는 지독하게도 비참한 몰락의 시작이었다. 혜진의 회사에서 쫓겨난 수아는 며칠 지나지 않아 업계 2위인 경쟁사 태성물류의 경력직 과장으로 화려하게 자리를 옮겼다. 새로운 사무실의 푹신한 의자에 앉은 수아의 얼굴에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혜진이 자신을 쫓아낸 것이 뼈저린 실책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이 관리하던 VIP 거래처들을 전부 이곳으로 끌고 와 혜진의 회사를 껍데기만 남은 빈 강정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유치하고도 지독한 복수심이 그녀의 오판을 부추겼다. 수아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새 직장의 영업부장에게 다가가 첫 업무 보고를 올렸다. 그녀는 혜진의 회사에서 몰래 빼내온 거래처 명단 중 가장 규모가 큰 동원식품의 발주서와 단가표를 제출하며 자신이 이 거대한 계약을 단숨에 성사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다. 부장은 수아의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에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일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자리로 돌아온 수아는 콧대를 높이며 동원식품의 구매 총괄인 우진 이사에게 이메일로 단가표를 전송했다. 이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상대방이 당장 굽신거리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고 달려들 것이라는 헛된 우월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환상이 깨어지는 데에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에 동원식품이라는 이름이 뜨자 수아는 주변 동료들이 들으라는 듯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우며 수화기를 들었다. 동원식품 우진 이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특별 단가표는 확인하셨습니까? 수아의 여유로운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날아든 것은 벼락 같은 우진의 분노였다. 수아 과장님, 지금 제게 보낸 이 서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작성하신 겁니까? 회사를 옮기셨으면 업무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진의 윽박지르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 거셌다. 수아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맞춰드린 최저 단가입니다만 혹시 계산에 오해라도 있으신 건가요? 오해라고 했습니까? 우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조소와 경멸이 짙게 배어나왔다. 당신이 보낸 단가표는 지난 분기에 이미 폐기된 구형 데이터입니다. 게다가 물류비와 원자재 값을 합산한 최종 견적은 기초적인 산수조차 틀려 있습니다. 우리 동원식품이 이런 쓰레기 같은 서류에 도장을 찍을 만큼 우스워 보였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무능과 밑바닥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까? 수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수아는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이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이사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이사님 거래처를 전담해서 관리해온 세월이 얼만데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십니까? 시스템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뿐입니다. 수아의 알량한 자존심이 섞인 변명은 우진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전담해서 관리 당신이 우리 회사를 관리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똑똑히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당신의 불친절한 응대와 잦은 업무 실수를 참고 넘어갔던 건 오직 혜진 대표님의 완벽한 뒤처리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의 차가운 진실 폭로에 수아의 동공이 요동쳤다. 당신이 사고를 칠 때마다 혜진 대표님이 직접 내게 고개를 숙이고 당신 몰래 단가를 조정하며 손해를 메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아니라 혜진 대표님의 신용을 보고 거래해온 겁니다. 혜진 대표님의 그늘을 벗어난 당신은 거래처의 기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직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동원식품의 모든 업무는 혜진 대표님과 직접 진행할 테니 두 번 다시 나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수아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수화기 너머로 통화가 무참히 끊어지는 서늘한 정막만이 남았다. 수아는 멍한 표정으로 뚜뚜거리는 수화기를 들고 허공을 응시했다. 자신이 쥐고 흔들었다고 믿었던 모든 성과가 사실은 혜진이 뒤에서 만들어준 허상이었음이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사무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태성물류의 영업부장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수아의 자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이미 우진 이사로부터 강력한 항해 전화를 받은 직후였다. 부장은 들고 있던 결제 서류 뭉치를 수아의 책상 위로 거칠게 내리쳤다. 종이들이 허공을 가르며 사방으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수아 과장, 이게 당신이 호언장담하던 핵심 거래처 명단이고 당신의 전문성입니까? 입사하자마자 업계 최대 고객사를 모욕해서 거래를 끊기게 만들어 부장의 분노 어린 질책이 사무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수아는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다. 변명할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오빠라는 든든한 배경도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던 혜진이라는 방파제도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무능력자일 뿐이었다. 부장은 당장 심할서를 작성하고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라며 차갑게 돌아서서 자신의 집무실로 사라졌다.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비웃음 섞인 시선이 수아의 온몸을 날카로운 바늘처럼 찔러댔다. 자리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은
수아의 두 손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파르르 떨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혜진에게 이토록 비참하게 당한 채 물러난다면 그녀의 남은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것이 분명했다. 수아의 시선이 자신의 핸드백 안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혜진의 컴퓨터에서 몰래 훔쳐온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 USB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금속 소재의 USB를 꽉 움켜쥐었다. 혜진이 그토록 꽁꽁 숨겨두려 했던 회사의 진짜 핵심 기밀. 수아는 그 안에 담긴 핵심 프로젝트 폴더가 자신의 무능을 단숨에 씻어내고 이 굴욕을 완벽하게 되갚아줄 구세주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혜진이 정교하게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수아의 붉은 입술 사이로 비릿하고 도끼 어린 미소가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미숙의 집 거실에는 아침 일찍부터 진동하던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진하게 우러난 미역국 향기가 가득 차 있었다. 식탁 위에는 값비싼 소갈비찜과 형형색색의 잡채, 그리고 최고급 횟감들이 빈틈없이 차려져 있었다. 오늘은 미숙의 65번째 생일이었다. 미숙은 평소 교류하던 동네 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화려한 생일상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음식 자랑이 아니었다. 이혼한 전 며느리 혜진을 깎아내리고 아들 민수가 새로 맞이한 젊고 예쁜 새며느리 아라를 동네 사람들에게 과시하여 자신의 무너진 체면을 다시 세우려는 속셈이었다. 미숙은 비단으로 지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입가에 득의양양한 미소를 띠며 손님들에게 끊임없이 거짓 섞인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새아기가 오늘 내 생일이라고 아침부터 얼마나 유난을 떨었는지 몰라요. 젊고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애라 그런지 씀씀이도 크고 시어머니 챙기는 안목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곧 도착할 텐데 다들 얼굴 한 번씩 보고 가요. 전처같이 차갑고 도끼만 남은 여자랑은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동네 부인들은 겉으로는 부러운 척 맞장구를 쳤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약속된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하다는 새며느리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탁 위에 화려한 음식들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가며 거실의 공기에는 어색함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에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나며 민수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을 향했다. 그러나 민수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화려한 새며느리의 등장을 기대하며 목을 빼고 있던 미숙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민수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난처함이 가득했다. 민수는 거실에 모인 손님들을 보고 흠칫 놀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미숙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민수에게 다가가 팔을 황급히 붙잡았다. 아니 우리 새아기는 어디에 두고 너 혼자 들어오는 거니? 주차하고 올라오는 길이니 손님들 다 기다리시는데. 민수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짜내기 시작했다. 그게 어머니, 아라가 오늘 못 온다고 하네요. 장모님 모시고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로 휴가를 떠났거든요. 미리 말한다는 걸 깜빡했다고 죄송하다고 전해달랍니다. 민수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거실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동네 부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시어머니의 생일 당일에 그것도 남편의 카드로 자신의 친정 어머니와 화려한 호캉스를 떠나버린 새며느리. 미숙이 방금 전까지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그 교양이 있고 착하다던 새아기의 실체가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헛기침을 시작으로 부인들은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리기는커녕 친정엄마랑 여행을 가버렸대. 어머나 세상에. 전처 혜진이는 매년 이맘때면 두툼한 용돈 봉투에 명품 스카프까지 챙겨서 직접 상을 다 차렸잖아. 굴러온 돌이 아주 시어머니를 머슴 취급하네. 비수가 되어 날아드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미숙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체면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녀에게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이나 다름없었다. 견디지 못한 부인들이 하나둘씩 어색한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실에는 식어버린 음식들과 핏기가 가신 민수 그리고 분노로 전신을 떠는 미숙 단 두 사람만이 남겨졌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억눌러 왔던 미숙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녀는 눈에 불을 켜고 식탁으로 달려가 가장 값비싼 잣이 올려진 갈비찜 그릇을 양손으로 들어 허공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던졌다. 무거운 도자기 그릇이 거실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짐승의 뼈와 기름진 국물이 값비싼 카펫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미숙은 이성을 잃고 가슴을 치며 민수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이 못난 놈아, 네가 가장 노릇을 어떻게 했길래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미 생일에 콧배기도 안 비쳐 내가 그동안 혜진이한테 어떻게 대접받고 살았는데 저런 근본도 없는 기집애를 데려와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민수는 어머니의 난동을 피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혜진이 있었을 때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집안의 풍경이었다. 민수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아라의 사치와 무례함을 하소연하려 했지만 미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미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혜진이 남기고 간 빈자리의 거대한 공백만이 소름 끼치도록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돈과 권력 그리고 안락한 보살핌까지 모든 것이 혜진의 인내와 헌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미숙의 오만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끔찍한 망상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소파 위에 놓인 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단축번호 1번에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혜진의 번호를 거칠게 짓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미숙은 호흡을 가다듬고 시어머니로서의 권위적인 목소리를 꾸며냈다. 아직도 혜진이 자신의 말 한마디면 고개를 숙이고 달려와 이 모든 난장판을 수습해 줄 것이라는 병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미숙은 인사도 없이 위압적인 명령을 쏟아냈다. 나다. 당장 이 집으로 와라. 네가 나가고 나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와서 이 난장판을 치우고 내게 무릎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면 수와 일은 덮어주고 다시 내 며느리로 받아줄 테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들어와. 미숙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숨긴 채 한껏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에서 혜진이 당황하며 변명하거나 혹은 못 이기는 척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치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숨소리만이 짧게 흘러나왔다. 혜진은 미숙의 어리석고 비참한 망상에
단 한마디의 대답조차 낭비하지 않았다. 반박도 조롱도 없는 완벽한 무시였다. 잠시 후 혜진은 어떠한 감정도 실리지 않은 손길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연결이 매몰차게 끊어졌음을 알리는 서늘하고 기계적인 정적만이 미숙의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다. 미숙은 허공에 뜬 채 굳어버린 자신의 손과 바닥에 널브러진 갈비찜의 잔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자신이 움켜쥐려 했던 썩은 동아줄조차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미숙은 그제야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와 함께 깨달았다. 망상은 끝났다. 그녀의 남은 생은 자신이 내던진 음식물 쓰레기 위에서 비참하게 뒹구는 일뿐이었다. 오전 10시. 혜진의 대표실 안에는 은은한 제스민 차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혜진은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며 벽에 걸린 시계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초침이 정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치밀하게 설계해둔 시한 폭탄이 경쟁사의 심장부에서 정확히 터지기 직전의 시간이었다. 혜진은 찬잔을 내려놓으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태성물류의 대회의실. 거대한 스크린 앞 단상에 선 수아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회사의 임원진과 영업부장이 모두 참석한 중요한 전략회의였다. 수아는 혜진의 컴퓨터에서 훔쳐온 이동식 저장 장치를 연결하고 자신이 밤새워 기획한 것처럼 포장한 하반기 핵심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부터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한 저만의 독자적인 물류 혁신 모델입니다. 이것을 도입한다면 우리 태성물류는 단숨에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아는 거침없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의 완성도에 감탄하는 듯 보였다. 수아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혜진을 짓밟고 일어설 완벽한 기회를 잡았다는 오만함이 그녀의 턱끝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발표가 중간쯤 이르렀을 때 회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날카로운 인상의 전무가 갑자기 손을 들어 발표를 중단시켰다. 그의 미간은 깊게 패여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스크린의 한 구석을 매섭게 응시하고 있었다. 수아 과장. 화면의 배경색 대비를 조금 낮추고 전체 화면으로 확대해 보십시오. 전무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수아는 당황했지만 애써 여유로운 척하며 마우스를 조작했다. 스크린의 밝은 배경색이 한 톤 어두워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다. 문서의 하얀 배경 아래 아주 연한 회색으로 숨겨져 있던 글자들이 선명하게 형체를 드러낸 것이다. 화면 중앙을 거대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혜진의 회사, 공식 로고, 그리고 각 페이지 하단마다 또렷하게 박혀있는 최초 작성자 및 저작권자 대표 혜진이라는 문구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혜진이 기밀 유출을 대비해 문서 자체에 마스터 슬라이드에 심어놓은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였다. 수아의 얄팍한 컴퓨터 지식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글자만 수정했을 뿐 문서에 뼈대에 새겨진 진짜 주인의 흔적은 결코 지울 수 없었던 것이다. 수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변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건 제가 템플릿만 조금 빌려 쓴 것이지 내용은 전부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변명은 집어치우십시오. 전무의 호통이 회의실을 매섭게 울렸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무 테이블이 무겁게 진동하며 수아의 턱끝까지 공포를 밀어 올렸다. 경쟁사의 핵심 기밀 문서를 통째로 도둑질해와서 자신의 기회관인 양 포장하다니. 당신은 지금 우리 태성물류 전체를 산업 스파이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까? 혜진 대표 쪽에서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이라도 걸면 회사가 입을 타격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나 합니까? 전무의 분노에 영업부장마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수아를 향해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시선을 던졌다. 자신이 훔쳐온 것이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 자신과 새 직장마저 완벽하게 파괴할 혜진의 덫이었음을 깨달은 수아의 다리가 힘없이 휘청거렸다. 전무는 단상 위에서 넋이 나간 수아를 향해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통보했다. 당신 같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직원을 우리 회사에 단 1초도 더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십시오. 이 시간부로 해고입니다. 회사에 끼친 명예훼손과 산업 기밀 유출 미수에 대해서는 법무팀을 통해 철저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수아는 무언가 항변하려 입을 떼었지만 경비원들을 호출하라는 전무의 서늘한 지시에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화려한 복수를 꿈꾸며 훔쳐온 작물은 결국 그녀 자신의 목을 옥죄는 가장 잔혹한 올가미가 되어버렸다. 몇 시간 뒤 하늘에서는 무겁고 차가운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수아는 자신의 짐이 담긴 초라한 종이 상자 하나를 끌어안은 채 태성물류 건물 앞에 젖은 아스팔트 길 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우산조차 챙기지 못한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은 차가운 빗물에 처참하게 젖어 들어갔다. 오빠의 재력도 새 직장의 타이틀도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도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산업 스파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상 이 업계의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그녀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 명백했다.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수아는 온몸을 거칠게 떨며 잿빛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흔들리는 두 눈동자 속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와 아득한 절망만이 짙게 차오르고 있었다. 늦은 밤 민수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테이블 위에는 한 달치 카드 대금, 명세서와 각종 공과금 고지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아라와 재혼한 이후 민수의 통장 잔고는 눈 녹듯 사라져갔다. 그는 이혼 위자료로 받은 현금 대부분을 아라의 명품 쇼핑과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쏟아부었고 이제 남은 것은 바닥을 드러낸 계좌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뿐이었다. 명세서에 찍힌 총 청구 금액은 그의 남은 재산을 아득히 뛰어넘는 끔찍한 숫자였다. 그때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을 입은 아라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흉한 서류 더미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기 시작했다. 민수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집어들고 아라를 향해 돌아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잃은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아라야, 우리 이제 정말 큰일 났어. 더 이상은 단 한 푼도 쓸 돈이 없어. 이 카드값 우리 어떻게 감당하지? 민수의 절박한 물음에 아라는 손톱에 입김을 불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돈 관리하고 집안 책임지는 건 가장인 오빠 몫이잖아. 난 오빠가 능력 있는 남자인 줄 알고 결혼한 거지. 같이 빚 걱정하자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 아라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민수의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명세서를 아라의 얼굴 앞에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다. 내 몫이라고? 네가 한 달 동안 백화점에서 긁어댄 돈이 얼만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안을 거덜내고 있는데 이게 전부 내 책임이라는 거야. 민수의 격한 반응에도 아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손톱 정리를 마저 끝내고는 다리를 꼬고 앉아 민수를 비웃었다. 그럼 누구 책임인데? 오빠가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갖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고. 설마 그 약속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아라의 조롱에 할 말을 잃은 민수가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명세서의 특정 항목 하나가 들어왔다. 매달 정기적으로 어머니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는 기록이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아래게 되물었다. 이건 또 뭐야? 어머니 용돈?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따로 드리고 있는데 이건 누구한테 보낸 돈이야? 아라는 기다렸다는 듯 당연하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엄마지 누구겠어? 딸내미가 이혼남한테 시집와서 마음고생하는데 오빠가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혼자 사는 거 뻔히 알면서 매달 자신의 어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몰래 송금하고 있었다는 아라의 고백에 민수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듯했다. 자신의 어머니 미숙에게는 땡전 한 푼 쥐어준 적 없는 아라가 자기 친정 어머니의 생활비는 꼬박꼬박 민수의 돈으로 챙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결혼이 철저한 기만이자 사기였음을 민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수의 무너진 표정을 본 아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징징거릴 거면 우리 그냥 이혼해. 대신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줘야 할 거야. 유책 배우자는 오빠니까. 아라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민수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위자료. 그 단어가 절망에 빠진 민수의 머릿속에 한 줄기 비뚤어진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허둥지둥 서재로 달려가 잠겨있던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혜진과 이혼할 당시 작성했던 재산 분할 합의서와 각종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민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혹시라도 혜진의 명의로 남겨진 재산 중 자신이 뜯어낼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을까, 혹은 혜진이 보증인으로 서줬던 대출 계약이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혜진이 이토록 비참해진 자신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공동 명의였던 아파트 회사에 지분 예금과 보험까지. 모든 서류를 훑어보는 민수의 얼굴이 점차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갔다. 혜진은 완벽했다. 그녀는 이혼 과정에서 단 한 치의 빈틈도 남겨두지 않았다. 공동 명의의 통장은 전부 해지되었고 회사의 지분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민수가 손댈 수 없도록 묶여 있었다. 심지어 과거에 민수가 사업 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때 혜진이 연대 보증인으로 서줬던 계약서까지 찾아냈지만 그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혜진이 이혼 직후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상환하고 보증인 자격에서 깨끗하게 빠져나갔다는 은행의 확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혜진은 자신에게 기생할 수 있는 모든 썩은 핏줄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잘라내버린 것이다. 민수는 서류 더미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종이들이 아무런 힘도 없는 휴지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 혜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방파제는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라가 요구하는 거액의 위자료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 이제 그 모든 것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아득한 어둠 속에서 민수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 내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번호를 눌렀다. 화면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뜨자 민수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국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화면을 눌렀다. 길고 지루한 통화 연결음이 그의 귓가에 절망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혜진의 스마트폰. 화면 위로 끈질기게 떠오르는 민수의 이름을 그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20년간 울리던 익숙한 벨소리는 이제 그녀의 삶에 어떠한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했다. 혜진은 응답하는 대신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에 붉은색 수신 거절 아이콘을 가볍게 눌렀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수의 번호를 영원히 차단 목록으로 옮겨버렸다. 다시는 그녀의 세상에 발들일 수 없도록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단절이었다. 수십 번의 연결 시도 끝에 돌아온 것은 차갑고 기계적인 음성 안내뿐이었다. 민수는 힘없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혜진의 번호가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는 텅 빈 거실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민수는 결국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 어머니 미숙을 찾아갔다. 그의 비참한 몰골과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미숙은 처음에는 아들의 무능함을 탓하며 악을 썼지만 이내 그녀의 눈동자에 도끼 어린 생존 본능이 번득이기 시작했다. 이대로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하나 혜진의 자비에 매달리는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약속도 없이 혜진의 대표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초췌한 몰골에 미숙과 넋이 나간 민수가 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폐잔병의 비굴함과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혜진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차갑게 물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업무 중이니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고 나가주시죠. 혜진의 싸늘한 태도에 미숙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준비해온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혜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다. 아가, 아니 혜진아, 우리가 다 잘못했다. 네가 없으니 이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어.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보낸 세월이 있는데 이대로 우리를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미숙의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도 혜진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민수 역시 어머니의 뒤에 숨어 혜진의 눈치를 살피며 운걸거렸다. 혜진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주게. 수아도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나는 당장 빚더미에 올라 파산할 지경이야. 당신이라면 우리를 구해줄 능력이 있잖아. 그들의 뻔뻔한 요구는 사과가 아닌 여전히 혜진의 능력에 기생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혜진은 그제야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그들의 비참한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래서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혜진의 차가운 물음에 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다. 수아 어떻게든 회사에 다시 복직시켜 다오. 그리고 민수빚도 네가 좀 해결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우리 집안의 큰어른으로 깎듯이 모실게. 이성을 상실한 요구에 혜진의 입가에 신락 같은 조소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다급해진 미숙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갑자기 혜진의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혜진아, 이 늙은 어미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지 않니?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그러나 미숙의 계산된 연기는 혜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는커녕 마지막 남은 일말에 동정심마저 증발시켜버렸다. 혜진이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자 무릎을 꿇고 있던 미숙의 눈빛이 순간 분노로 이글거렸다. 연기가 통하지 않자 그녀의 폭력적인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미숙은 벌떡 일어나 혜진의 책상 위에 있던 중요한 계약서 뭉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 서류들을 찢어발겨서라도 혜진을 흔들어 놓겠다는 어리석고 유치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미숙의 손이 서류에 닿기 직전 혜진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옆에 놓여있던 차가운 녹차 잔을 집어들고 미숙이 뻗은 손과 계약서 위로 지체 없이 쏟아부어 버렸다. 차가운 찬물이 미숙의 손등과 서류 위로 세차게 쏟아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최고급 종이에 쓰인 계약서의 검은 잉크가 옅은 녹색 찬물에 번져 흉하게 뭉그러지기 시작했다. 혜진은 젖은 손을 황급히 빼내는 미숙을 향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어머니께서 늘 제게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요. 저는 지금 어머니의 그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혜진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미숙의 심장에 깊숙이 박혔다. 자신이 혜진을 억압하기 위해 휘둘렀던 논리가 이제는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사무실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보안팀 당장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세요. 다시는 제 허락 없이 이 건물 그 어디에도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영구 출입 금지 조치하십시오. 순식간에 들이닥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미숙과 민수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마지막 발악마저 수포로 돌아간 미숙은 이성을 잃고 욕설을 퍼부었고 민수는 체념한 듯 힘없이 끌려나갔다. 혜진은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했던 암 덩어리들이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덤덤히 지켜보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보내고 난 뒤 대표실의 무거운 문이 혜진의 등 뒤에서 천천히 닫혔다. 둔탁한 문소리가 복도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그녀의 공간에는 완벽한 고요함만이 내려앉았다. 20년간 그녀의 목을 옥죄던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오늘 그녀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졌다. 그날 이후 혜진의 귀에는 더 이상 전 남편, 가족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이 있든 없든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갔고 혜진의 시간은 오롯이 그녀 자신과 그녀가 쌓아 올린 회사를 위해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혜진은 우연히 동네 상가의 부동산 중개소 앞에 붙은 급매물 전단을 보게 되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의 이름과 동호수, 미숙이 평생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던 그 집이었다. 전단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원 경매 예정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혜진은 아무런 감흥 없이 그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몰락은 그녀가 의도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튼튼한 숙주를 잃어버린 기생충들이 스스로의 탐욕과 무능함에 잡아먹혀 자멸한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섭리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혜진의 회사에서는 연말 실적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시끄러운 가족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고 오직 실무에만 집중한 결과 회사는 창사 이래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혜진은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에는 과거의 그늘이나 억지로 꾸며낸 인내가 아닌 진정한 성취감과 자유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빛이 감돌았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나간 늦은 밤, 혜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넓고 조용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화려한 파티 드레스 차림 그대로 푹신한 소파 위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20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맑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안도감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엄과 인생을 지켜냈다는 대견함,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고요한 기대감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다. 혜진은 흐느끼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옅은 여명이 번져오기 시작했다. 일찍 잠에서 깬 혜진은 샤워를 마치고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갑지만 신선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며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웠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 구상하고 있던 신규 사업 계획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가 구축한 완벽한 시스템은 밤사이에도 한치의 오차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화면 속의 숫자들은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며 빛나고 있었다. 과거는 지나갔다. 혜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 혜진이었다. 낡고 부서진 것들을 모두 털어낸 자리에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도시 전체를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거친 그 찬란한 새벽빛 속에서 혜진은 새로운 차를 한 잔 따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었다.